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를 시작해 봅시다. 자, 감정평가론 출제 분석을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는 시험 공고문이 나오면 15%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니까 40문제 15% 그러면 6문제가 되죠. 그럼 15%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5문제 출제될 수도 있고 7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5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6문제 내지 7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 파트는 15회 때까지는 12문제 내지는 15문제가 출제되었던 파트인데, 그러면 16회부터 문항수는 반 정도로 확 줄어버린 거죠. 훨씬 문항수가 지금 많이 줄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출제 형태도 많이 바뀌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정평가에 대해서 인식을 약간만 바꾸시면 아주 점수 받기가 유용한 파트가 됩니다. 5월달 지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런 멘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감정평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감정평가를 포기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4파트로 구분했던 이유가 출제 문항수 때문에 그래요. 15회 때까지 12문제, 15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그 무렵의 감정평가 이론은 기본이 3문제, 4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2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항수가 꽤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점점 보세요. 점점 문항수가 줄어들죠. 이게 어떤 형태냐면 감정평가 이론이 3문제, 2문제가 출제되던 그 무렵에 아래 2개 법을 보세요. 법에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적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파트에서 출제 문항수가 적어지면서 이 법에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를 비교한다든지 가치 형성 과정,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치 재원칙이에요. 또 4개 파트인데 4개 파트를 몽땅 합쳐가지고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 분류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감정평가 이론했고 그냥 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31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 수험생분들이 감정평가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정말 어느 파트가 어려우냐 그러면 3방식이 어려워요. 3방식이 어렵고 3방식은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출제됩니다. 31회를 보시면 2문제가 나왔죠. 둘 다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쉬워요. 계산 문제 그 자체만 놓고 따지면 난이도가 상급이에요. 상급인데 왜 쉽다고 말을 하느냐? 기존에 나왔던 범위 벗어날 거 없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아주 가볍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걸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분석했을 때 감정평가 이론 파트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래 2개. 감칙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줄여서 감칙 그럽니다. 감칙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공시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2개 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리할 겁니다. 이유는 말입니다. 3방식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가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7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3문제 건져내고 여기서 1문제 건져내면 기본적으로 4문제는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감정평가를 정리해 나갈 겁니다. 3방식 안 버릴 겁니다. 가져갈 거예요. 쉬워요. 자, 이제 첫 번째 감정평가 이론 파트부터 시작합시다. 먼저 감정평가라는 게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 146페이지에 나옵니다.
교과서 146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의 의의가 나와 있죠. 그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감정이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감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한다라는 얘기는 지하철과의 거리, 학군의 상황,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 층간소음, 동과 동의 간격, 그리고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것,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평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그래서 10억짜리야. 이게 평가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후에 그래서 이 아파트는 5억짜리야. 이게 평가죠. 감정, 평가. 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평가는 화폐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가격과 가치라고 돼 있죠. 감정평가 이론 파트에서 평균 한 문제인데 평균 한 문제에서 좀 세분류로 들어가면 가치 이론입니다. 첫 번째가 가치 이론, 두 번째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세 번째는 가치 재원칙. 이 세 개 파트 중에서 어느 한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든지 아니면 한 문제 속에 전체가 다 언급되는 스타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가치 이론에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지금 보고 계신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하나 볼까요? 대상 부동산이라는 말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대상 부동산.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며 가격은 얼마일까?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주거용이죠.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가치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성, 생산성, 쾌적성, 셋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에이, 여전히 투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주거용 부동산이 어떻게 투자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아파트를 사고 팔고 단독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래서 뭔가 차익을 얻고 있고 그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고 합니다만, 일단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거죠.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이죠. 그죠? 네.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이 중요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중요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가치인 거죠. 따라서 주거용이라고 했으니까 쾌적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사실 때 뭘 고려하십니까? 학군을 고려하십니까? 지하철과의 거리? 그렇죠. 직장과의 거리, 시장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가치 형성 요인. 뭐라고 한다고요?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가치 형성 요인.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무엇을 하는 직업입니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너는 10억짜리야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이게 감정평가인 거죠. 자, 그런데 가격은 다르죠. 가령 이 아파트는 학군도 좋고 지하철과의 거리도 가깝고 층간 소음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동간격이 넓어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도 잘 되고 등등등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이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이 아파트를 사겠다는 수요자가 적으면 그러면 가격은 떨어져야죠. 따라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결정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면 이 둘의, 즉 가치와 가격의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시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 가격과 가치에는 오차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이제 이론상 한번 따져봅시다. 왜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하는 걸까요? 가치를 결정하는 원인과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가치와 가격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를 거래할 때 교환의 대가로 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교환의 대가다. 따라서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고 매도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되겠죠. 자, 이것이 가격입니다. 자, 근데 가치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가령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 아파트를 전제해 보세요.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건축을 한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아파트이든 재건축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떠올려 봐요. 재건축 대상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아파트의 상태는 아주 불량스럽다는 뜻이죠. 그죠? 주차 공간도 부족할 것이며, 예,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배수관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악취도 발생할 수도 있고 층간 소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등등 상당한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가격은 상승할까요? 그렇죠? 재건축이 될 거라는 거. 한번 다시 따져봐요. 장래. 자, 재건축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2년, 3년 최소한 그 정도 시간 흘러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럼 3년 후에 재건축이 되면 상태가 좋아질 것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격은 지금 올라간다는 거죠. 개념 잡히십니까? 자, 따라서 가치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원이다라는 단어도 한번 잘 봐놓으세요. 환원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우리가 투자론에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라는 개념을 잠시 한번 정리했었죠. 현재 가치를 할증하면 미래 가치가 되고 미래 가치를 할인한다, 환원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격은 실제로 교환을 한 거죠. 자, 그럼 교환을 했다는 걸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파트를 지금 교환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고 전제해 봐요. 그럼 10억에 산 겁니까? 15억에 산 겁니까? 10억에 샀던 15억에 샀던 어느 특정한 금액만을 지급했겠죠. 따라서 어느 특정한 시점의 가격은 오로지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특정한 시점의 가격은 오로지 하나의 것이고 시점상 따지면 과거의 값이죠. 가격은 말입니다. 교환의 대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행위가 일어난 거니까 시점상 따지면 과거죠. 그런데 가치는요. 장래를 현재로 환원했다 그랬으니까 현재 값. 이 부분을 가장 동그라미 이번에 나와 있는 걸 가장 장난을 많이 칩니다. 세 번째, 가격은 방금 언급했죠. 일정 시점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요. 근데 가치는 여러 개, 가치 다원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그걸 교환 가치 그래요. 팔려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정부가 이번에 수용을 했대요. 그럼 보상금을 지급해야죠. 이 둘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또는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가격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데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것을 가치다원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만 더 정리해 봅시다. 가격은 교환을 했다 그랬죠. 그게 10억에 교환을 하든 15억에 교환을 하든 교환을 한 거니까 객관적이죠. 객관적이니까 구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가치는 장래를 현재로 환원한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죠. 재건축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니까 추상적입니다.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문제는 이 네 가지만 알면 모두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구분하고 가볼까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클릭하고 문제 풀고 돌아오세요. 자, 갑시다.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가격은 교환의 대가다. 정확하다, 그죠?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불한 금액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금액이 되겠죠. 1번은 O. 2번으로 갑니다. 가치는 앞서 했듯이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것. 즉 효용은 만족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차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어.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좋겠어. 누군가는 지하철과 가까워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죠.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효용이라는 것은 만족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이죠. 그러므로 금전적인 것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비금전적인 것도 효용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나는 참 기분이 좋다든지 만족감이 커진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오케이.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은 실제로 거래했다 그랬죠? 실제로 교환을 한 거니까 시점상 과거의 값이 돼야죠. 근데 가치는 미래의 값이 아니라 현재의 값이었죠.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의 값입니다. 왜 여기 오타가 되는지 아시겠죠? 컨트롤 V, 컨트롤 C 하다 보니까 오타입니다. 이거 하나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3번. 4번 가봅시다. 가치는 주관적이랍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번. 가치는 다양하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가치다원설. 따라 전형적인 출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한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는 많이 떨어지죠. 단지 지문 한 개, 두 개로 출제되는 빈도는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치와 가격에서는 지금 칠판에 보시면 딱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만 딱 정리해 놓고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치와 가격이라는 개념은 하나 정리했고 앞서 그림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저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목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부동산 가치의 형성 과정 그랬는데 자, 가치 형성 요인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사고자 할 때 어떤 조건들을 고려하신다고요? 직장과의 거리라고 했습니까? 지하철과의 거리? 초품학은 뭐죠? 초품학은 뭡니까? 초품학.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파트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따라 투자자 입장에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이 고딩이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정한 거리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고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초딩은 다르죠. 초딩은 아직 어리니까 집 가까이 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선호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수요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공실이란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초품화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과의 거리,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려고 현장에 딱 나가면 먼저 대상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는 거죠. 자, 제목을 보세요. 타이틀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죠. 15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출제된 어떤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출제 문항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용 자체가 빈약해요.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사이사이에 단어 하나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가치 형성 요인. 그럼 지역 분석은 무슨 뜻이죠?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개별 분석은요. 개별적인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보세요. 대상부동산은 일산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전제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가치라는 단어를 썼다가 막 바꾸어 쓰죠. 자, 시험 문제가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라고 하든 가치라고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절대 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이 파트는 가격을 다루는 파트가 아니라 가치를 다루는 파트예요. 감정평가사들은 가치의 전문가고 공인중개사는 가격의 전문가예요. 따라서 개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과 가치가 다르다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과 가치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놓으면 이미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가는 거죠. 교환의 대가야.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야. 그런 뜻 아닙니다.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문제일 때만 둘이 다르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가격이라고 놓든 가치라고 놓든 일절 구분하지 말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대상부동산은 일산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 부동산을 선택을 했는데 어디서 선택했느냐? 여기서 선택했답니다. 자, 이런 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일산이나 분당이나 둘 다 일기 신도시죠. 그러면 일산의 아파트 값과 분당의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죠?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두 지역의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층간소음일까요? 그러면요. 녹지 공간일까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겠죠. 자,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지하철과의 거리라든지 이 표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 표현을.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대상부동산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지역 분석이에요. 그럼 결론은 지금 뭘 말하느냐면 지역 요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지역 분석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역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냐?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게 아니죠.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주변을, 시장을,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표현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해야죠. 그게 이제 개별 분석이겠죠. 그럼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대상 부동산 그 자체죠.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동 간격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초품화라는 얘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또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죠.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개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들을 좀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어떤 작업이 먼저 시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분석은 또는 모든 순서는 넓은 개념, 거시적 개념에서 미시적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개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이런 거죠. 자,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볼게요. 지역 분석은 이런 겁니다. 직장과의 거리. 왜 하살표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지 아시겠죠?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상 부동산 그 자체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개념들을 따져 봅시다. 지역 분석을 하고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직장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지하철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등등을 확인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에 앞서서 일어나야죠. 선행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 분석 개념 파악을 정확히 해주세요.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지역 분석은 환경을 본 거예요. 대상 부동산을 에워싸은 주변을 본 겁니다.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역 분석의 결과 아파트 가격은 12억 5천만 원 한다.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럼 단지 뭘 아느냐? 아, 이런 지역이라면 1,200만 원대는 할 것 같구나. 가격 수준을 판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내용 없어요. 가벼워. 물론 시험에는 늘 나옵니다. 시험에는 늘 출제되는 건데 안 틀릴 거라고요. 세 번째를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강남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었던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오면 강남을 우선 오겠죠. 자, 그런데 싸이 노래만 들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그런 외국인들에게 강남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주거용으로 발달한 지역이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상업일까요? 공업일까요? 농업일까요? 그렇죠. 상업용지로서 상업용으로 발달한 지역으로 그것도 아주 화려하고 그죠? 아주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겠죠. 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강남이라는 곳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따져보세요. 우리가 강남 그러면 꼭 상업용인가요? 지금 우리는 오히려 강남 그러면 아파트 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거용이지 않나요? 예. 그런데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상업용으로서의 보편적인 이용 방식이죠. 일반적이죠. 자,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표준적 이용이라고 말해요. 이 용어를 좀 이해해 주세요. 표준적이다, 일반적이다, 정상적이다.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는 지역은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구미라는 지역에 대해서 전혀 기억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하신 분 등을 통해서 구미라는 지역의 정보는 접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미를 가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미라는 말은, 구미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느낌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구미라는 지역은 주거용으로, 공업용으로, 상업용으로, 농업용으로 어떻게 발달한 곳입니까? 공업용? 그러니까 구미하면 당장 공업용이 나오겠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회책에서 봤던 것은 구미라는 지역은 공단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럼 구미라는 곳은 주거 지역이 발달 안 했을까요? 응?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구미라는 전체를 바라보니 구미라는 지역은 다른 용도보다는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게 일반적이더라. 그걸 표준적 이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구미라는 지역은 중개업 하기에 좋은 지역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구미라는 지역도 등락폭은 있지만 합격하신 분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구미라는 지역은 중개업 하기에는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구미라는 지역에 있는 그 대기업들은 본사가 다 어디에 있죠? 그렇죠. 서울에 있죠. 그럼 서울에 다니고 있던 직원들이 구미에 파견되거나 구미로 내려가면 거기서 앞으로 5년간, 10년간 거주할 분들이 아니죠. 일정한 기간 있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할 분들이니까 내려가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물론 사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 경우라면 전월세를 산다는 거죠. 전세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구미라는 지역은 최근에 갭 투자가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매매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매매보다는 전세가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에이 그냥 집을 사버릴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1년, 2년 있다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값과 전세값의 갭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과 두 번째, 거래가 어떨까요? 그렇죠. 빈번하죠. 거래가 빈번하다는 거죠. 내려왔다가 또다시 본사로 갔다가 등등등 이동을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주거이동.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덩달아서 구미라는 지역의 경기가 나빠졌다라는 것은 방금 말했던 그런 공업용과 관련된 업종들의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개업도 그만큼 영향을 끼치겠죠. 자, 봅시다. 따라서 구미 그러면 우리가 먼저 탁 떠오르는 게 거기는 공단이야. 표준적이요. 일반적이요. 이 표현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현을 잘 보세요.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 분석 후에 개별 분석을 하는 거니까 후행적인 작업이고, 그 다음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한 거죠. 그럼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겠네요.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이죠.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수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분할 거예요. 수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역 분석, 안 보이면 개별 분석이 되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이라면 개별 분석은 체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시고 이야기합시다. 구체적이다라는 이 단어는 안 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준 또는 가격, 그 수준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로 분석하자고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자, 이 부동산이 강남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강남에 소재하는 아파트라고 전제하자고요. 그러면 앞서 강남은 어떤 용도가 일반적이고 표준적이라고 상업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상 부동산을 보세요. 상업용이 아니죠. 즉 표준적 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채유효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럼 가격은 떨어져야죠. 다시 갑니다. 구미 공업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라고 전제합시다. 구미라고 얘기를 하면
공업지로서 발달했다 그랬죠. 그것이 표준적 이용이죠. 근데 대상부동산을 딱 보니까 주거용이네요. 표준적 이용에 부합되지 못하죠. 그럼 채유효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채유효 이용이 되려면 어떠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표준적 이용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업지역에서는 공업용으로,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용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이용될 때 그 부동산은 채유효 이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높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표준적 이용이 결정되고,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서 표준적 이용에 부합되면 채유효고, 아니면 채유효 상태에서 괴리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역 분석이 선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표만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분석의 순서라고 되어 있네. 지금 제시되는 것은 100%다 시험 문제입니다. 100%다 시험 문제인데, 이제 가볍고 우리가 충분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부분들은 퉁퉁 쳐버리자고요. 자, 첫 번째, 분석의 순서는 당연하죠. 통과. 자, 두 번째, 가격. 이것도 통과. 그래서 아마 시험에서는 구체적 이 단어는 10번 출제되면 구체적이라는 표현은 한 번 정도가 언급되지 9번 정도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 우리는 수준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지역, 안 보이면 개별 분석,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가장 많이 틀리는 파트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먼저 이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 방식이 표준적 이용이고요. 그 이용 방식에 부합되고 있다면 그렇죠. 예,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게 채유효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전국의 지금 집값이 덜썩덜썩해서 참 큰일입니다만, 그러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내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다른 집값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면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가야죠. 그리고 나서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동급의 아파트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왜? 다른 집값도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내 집값도 10억이고 내 집과 유사성을 가지는 다른 아파트 값도 10억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팔고 세금 등등 내다 보니까 내 수중에 9억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럼 9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못 사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죠. 따라서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면 다른 집값은 다 떨어지고 내 집값만 올라가면 제일 이상적인데, 그런 일은 어차피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 또한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경주라는 지역의 아파트 값도 지금 막 오른답니다. 경주는 관광 특구를 제외하면 경주 전체 도시가 고도 제한이 다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경주는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토지 밑에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역사적 유물이 나와서 개발을 멈추고 그 역사적 유물들을 발굴하고 하지 않던가요? 자, 그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사는 그 경주라는 지역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저층이죠. 경주를 가보세요. 아파트가 많이 보이는지. 고도 제한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기가 아주 곤란한 지역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주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큰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지역에도 아파트 값이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막기가 무척 힘든가 봐요.
이게 마치 여론화되어서 자, 되돌아옵니다. 자,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자, 표준적 이용과 체유효용 구분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범위. 이것도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죠? 지역 분석은 환경이니까 전체적이고 거시적이죠. 개별 분석은 부동산 자체니까 구체적이고 부분적이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관련되는 가격 원칙이라고 있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왜 출제 빈도가 높으냐? 이들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출제되지 않더라도 같이 재원칙에서 출제될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미리 하나 좀 정리를 해버리고 갈까요? 자, 그림을 연결해서 한번 봐주세요. 요 지역을 분석한다는 것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었죠.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주변을 분석하는 거죠. 시장을 분석하고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들이 보이면 무슨 가치 원칙입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과 주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결시키면 동일하죠. 반면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한다는 건데 최근 1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이 이겁니다. 냉난방비.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냉난방비, 뭔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냉난방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 부동산 그 자체라는 거죠. 대상 부동산 그 자체. 이런 것들요. 화장실의 상태라든지 화장실의 개수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자, 우리 아파트는 2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최근에 우리 집 주변에 신축된 아파트를 가보니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더라. 출퇴근에 너무 편리하더라. 환경 이야기한 게 아니죠.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놓으면 균형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정리해 봅시다. 관련되는 가격 원칙인데 지역 분석이든 개별 분석이든 근본적으로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성이죠. 추가로 좀 더 본다면 지역 분석은 이런 거죠. GTX가 경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이게 지역 분석이죠.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GTX가 경유되더라도 또는 지하철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어야죠. GTX와 인접했을 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지. 이게 한 10km, 20km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인접성이고요.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표 잘 보시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감정평가 이론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이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4가지였죠. 시험 문제는 그거 안 벗어나요. 그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마찬가지 이 범위 안 벗어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지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드리고 막 정리했던 것이고 한번 정리가 되면 그냥 반복해서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답을 맞춘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의 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대상 부동산이죠. 대상 부동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야 되는 부동산이죠.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에서 감정평가사는 뭘 한다는 거죠?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가치 형성 요인을 충분히 찾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유사 지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들 모두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인근 지역에서 키는 두 가지.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는 것. 두 번째, 지금 전체 그림은 재료의 제목을 보세요. 지역 분석의 범위예요. 지역 분석. 그러니까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아니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OX 결정해 보세요. 유사 지역은 왜 분석하느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니까요. 자, 그럼 OX 결정합니다.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지역을 말한다. OX. 답은 X.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동일 수급권은 이러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합친 건데요. 자, 그림을 통해서 현행 우리 법에서 감칙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13호입니다. 13, 14, 15호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조문 그대로요. 자, 인근 지역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다 보시고요. 처음 접하시는 것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보라고 한 거고, 결론은 키워드 두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인근 지역이란 뭐다?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두 번째,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유사 지역 볼까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아니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전체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정의합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키는 표준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분석이죠? 지역 분석이죠.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유사, 동일 수급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준적 이용. 표준적 이용을 판정한다고 하면 지역 분석이 돼야죠.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고 했으니까 개별 분석 정확합니다. 4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어떤 작업이 선행 작업이었습니까? 지역 분석이 선행이죠. 그럼 4번은 바뀌었다, 그죠? 틀렸습니다. 5번요. 지역은 전체고, 그죠? 넓은 개념이고, 거시적이고, 반면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이다. 별 내용 없죠? 아주 가벼운 내용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키,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지역 분석이죠.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지역 분석은 미시적이다. 뭐가 어색하죠? 바뀌었죠? 따라서 2번은 X. 3번 갑니다.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죠. 4번에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동그라미 5번,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니까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이라면 표준적 이용이라고 나와야죠. 자, 이 내용이 전부 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봐주세요. 30회 기출이죠. 동그라미 1번하고 26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 27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5번 보세요. 30회 동그라미 5번.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앞서 말했듯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추가로 하나 더 본 것은 감칙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은 상당히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감정평가 이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가치 재원칙 정도 하나 정도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내용이 감정평가 이론의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 내용 없죠? 그럼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한 문제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방식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